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영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치주질환 및 임플란트 주의질환의 치료의 도구 및 그 다음에 로컬 딜리버리 에이전트, 그리고 이 임플란트 주의염 혹은 치주질환과 관련된 어정티브한 테라피, 그러니까 부가적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각 도구의 방법, 그 다음 장단점, 그리고 부가치료는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것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어림짐작하고 나는 이거는 당연히 이럴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요, 최근까지 연구가 계속되어져 왔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이것들이 좀 바뀌었구나, 혹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건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검증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최신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종류의 치료가 있는지, 내가 너무 한쪽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이게 맞게 가고 있는지.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 사진을 보여드렸던 치주질환 치료와 임플란트 주의질환 치료의 비교 사진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스토레이션, 스크류 시멘트 타입, 갭,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 치아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는 루트 서피스를 가지는 거에 반해서 임플란트는 서피스가 이제 임플란트 전용 서피스를 가질 거고, 그 다음 스레드가 형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텐데, 우선은 저희가 제목이 오늘 치주질환과 임플란트 주의 질환이죠. 치주질환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 혹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도구, 그리고 부가적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거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냥 원래 나 이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치주질환 치료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구들이 있죠. 큐렛, 그레이시 큐렛, 유니버설 큐렛 쓰시는 분도 종종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레이시 큐렛에서 번호대로 1, 2, 3, 4번 이런 식으로 11, 12, 13, 14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서 이렇게 하실 텐데, 유니버설 큐렛은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큐렛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치젤은 각도 때문에 다른 조직에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대부분의 본을 치는데 쓰기 때문에 추출적인 백액션 치젤 정도는 많이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본을 긁어내기 위해, 풀링 액션으로 긁어내기 위함인데, 이 백액션 치젤 같은 경우에는 치석 제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 본 파일도요, 연조직 같은 거, 원래 본을 이렇게 긁어내기 위함인데, 연조직 긁어내거나 이런 거 말고 좀 더 작은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 파일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치주 조직, 그러니까 염증 조직을 제거하거나, 유가 조직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루트 서피스를 플래닝 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치주 치료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스케일러, 그 다음 로우 스피드에 연결하는 루트 플래닝 바, 그 다음에 에어플로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더 있죠. 로터리 엔진을 이용해서 이게 풀링 액션을 해주는 도구도 있을 거고,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많이 쓰이는 것들은 요 세 종류 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초음파 스케일러부터 보면, 초음파 스케일러 관련해서는 이번 치주 강의 중에 양승민 교수님의 초음파 스케일러 강의가 2편에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매우 유익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부분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연구 기반이면서도 임상적인 내용을 되게 유용하게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양승민 교수님의 초음파 스케일러 강의, 저도 정말 이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면서 봤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치주 치료를 위해서는 전신적 요인이나 다른 이렇게 컨트리뷰팅 팩터라고 하죠. 오버행잉 마진이 있거나 교합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요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그건 이제 차치해 두고, 일단 치료 자체에 집중해서 보면 치태 치석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게 치주 치료의 목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치주 치료 그 과정 중에 루트 플래닝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바이오필름 제거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 염증을 이루는 이게 혐기성 세균들이
엔도톡신들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지즈 시멘툼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하는 것도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SRP에서는 바이오필름 제거뿐만 아니라 디지즈 시멘툼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요즘에는 디지즈 시멘툼 다 제거하고 이게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뭐 초음파 스케일러 이후에 큐렛이나 아니면 백액션 치젤이나 아니면 다른 스케일러 팁 같은 걸 이용해서 핸드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다 제거를 열심히 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난 제거 다 안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괜찮아서 뭐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열심히 제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디지즈 시멘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버들이 붙어 있는 치아 표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제 파이버들이 있는 형태 때문에 이런 뭐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는 이 샘 사진인데요. 이 상태에서 치석과 치태 그리고 이제 바이오필름들이 덮이면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백악질에 있는 PDL들은 다 이제 막히고요. 백악질이 보이지도 않죠. 그다음 세균성 매트릭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를 하게 되면요. 치료 후의 모습입니다. 초음파 스케일러로 제거하면 백악질이 왼쪽 사진인데요. 백악질이 좀 남아 있지만 바이오필름은 완전히 제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백악질이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균열 같은 거 좀 보일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도구만 쓴 경우에 매끈한 표면을 얻긴 합니다. 치료 방향은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게 핸드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한 우측 사진이 되겠죠. SRP. 근데 이게 과연 올바른 치료의 방향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염증이 다시 생기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의외로 앞으로 뭐 재생이나 뭐 예를 들면 엠도겐을 쓴다든가 아니면 재생을 목적으로 했을 때 깊은 치준항에서 이렇게 다 긁어버리면은 에피셀리움으로 다 덮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시멘툼이 다 제거가 되잖아요. 이 시멘툼을 다 제거하게 되면 앵킬로시스나 리접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멘툼은 재생에 있어서 굉장히 키 팩터로도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흡수나 앵킬로시스 같은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다 긁어내고 뭐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쪽으로 갔다면 그 다음에 뭐 롱 에피셀리움으로 뭐 실링이 되던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는 재생이 된다고는 하죠. PDL 부분이. 하지만 이제 조직학 소견들을 보면은 백악질이 있는 기반에서만 재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근데 백악질 재생이 너무 어려워요. 엠도겐을 쓴다 하더라도 백악질이 재생이 되진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백악질에서 점점 차오르는 걸 동물 실험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은 더 느끼시는데 그런 게 백악질이 있는 경우에서만 재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 치주 트렌드는 최대한 백악질을 남기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요. 그 안에서 완성도 높은 치주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병적 백악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니만의 연구에서 두 그룹, 핸드 인스트루먼트와 다이아몬드 벌을 이용해서 백악질을 완전히 제거한 그룹과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스케일링 후에 러버컵, 치간 칫솔 등에 해가지고 그 백악질 부분을 물론 치석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요. 폴리싱한 두 그룹을 나눠서 이제 실험을 했더니 이 임상 지수에서 개선 차이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SRP한 그룹에서. 결국에는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엔도톡신의 제거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뭐 과도한 백악질의 제거는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과도한 백악질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백악질에는 세균의 엔도톡신이 머무르지 않을 뿐 아니라 치주 재생에서 큰 역할을 하므로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 병적 백악질이 남아있더라도 치주 치료의 성공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남아있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제거도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구조상 모든 세균을 다 이 논문에서는 구조상 모든 세균을 다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하의 표면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끗한 바이올로지컬하게 억셉터블한 루트 서피스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실제로도 이제 시그널 텍스를 계속해도 완전한 엔도톡신 제거는 결국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백악질 다 긁어내서 이제 치아 표면이 말끔하다 하더라도요 엔도톡신 그 레벨을 보면
어느 수준 이하에서 더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루트 내부에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그 튜블 내로 루트 내부에서 덴티널 튜브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SRP는 오히려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재생을 막고, 그리고 치석이 제거된 이후에는 굳이 더 제거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치아 조직을 제거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완전하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현미경으로 우리가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제안하고 싶은 치주 치료의 방향은 어느 정도의 치주 조직의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큐레티즈는 해야겠죠. 서브진점에서 큐레티즈에서 뭐 염증 조직도 최대한 남겨내야 된다는 뭐 논문도 있지만, 염증 조직 중에 너무 심해서 치유를 방해할 수 있는 염증 조직, 유가 조직은 제거해주고, 그다음 치아 표면에서 치석들은 완전히 제거하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핸드 인스트루먼트를 아주 안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표면이 그 표면에 눈에 띄게 거칠기가 보이거나 시멘툼 자체가 이게 병적으로 변한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제거해주지만 과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하지 않고 부가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부가적인 사용 방법으로는 시스테믹 안티바이오틱스, 그래서 전신적 항생제, 로컬 국소 송달 항생제, 그 다음에 뭐 호스트 모듈레이션 세라피, 해서 그 뭐 SDD 같은 거, 서브 마이크로비얼 도잘 독시사이클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정티브한 세라피, 뭐 레이저 세라피 같은 거 있는데, 포토다이나믹이나.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부가적으로 해서 치주 치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가적인 수식에 대해서 한 번씩 볼까요? 시스테믹 바이오틱스. 이게 항생제 많이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치주 농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임플란트 요즘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 수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를 쓰는데, 원래 치주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치주 질환 자체의 항생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항생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치주 질환에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 목적도 있죠. 우리가 항상 목표하는 바는 치주 질환에서 바이오필름을 제거하고 물리적으로 제거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힐링을 보는 거니까요. 근데 치주 질환의 전신적 항생제는 많은 논문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많이 쓰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시스테마틱 리뷰나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 보면 SRP 혼자만 하는 것보다 SRP와 더불어서 메트로니다졸, 아목실린을 이제 보통 같이 사용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우 좋다고, 여기 P값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확연하게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항생제는 뭐 메트로니다졸 단독 사용이나 아지스로마이신 단독 사용인 경우에도 충분하게 좋은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메트로니다졸, 아목실린 혼합 사용만큼의 뭐 개선을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결과가 있고요. 뭐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독 사용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저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굉장히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이런 논문들이 있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항생제는 치주 질환에 있어서 일단 검증되고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항생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목시실린, 그 다음에 세균의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 클라브로닉 액시드를 포함한 오그멘틴, 그 다음에 메트로니다졸, 아지스로마이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는 이렇게 치주를 하면서 편하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과의 내성을 다루는 내과랑 이제 메디컬 쪽의 내과 선생님들이랑 싸울 정도로 쓰라는 거는 아니고요. 정말로 이 컨트롤 안 되는 치주 질환이 있을 때 항생제를 같이 사용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항생제를 통해서 개선이 된 경우에는 12개월까지 효과를 갖고, 그 이상의 팔로업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까지 뭐 이 효과가 간다, 뭐 이런 근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만성이나 크로닉 페리오돈타이티스, 그 다음에 어그레시브 페리오돈타이티스 모두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요. 효과를 보이는 데 있어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적정 용량이 얼마인지, 얼마 동안 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대상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언제 항생제를 주는 게 좋을지, 뭐 예를 들면 치료 시점에서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치료가 완료되고 메인터넌스 넘어가기 직전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 대한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된 논문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직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하게 연구한 것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효과를, 아까 말한 1년 이상, 뭐 혹은 이걸 주면 뭐 2, 3년 이상 간다든가, 이런 몇 년이나 간다는 그런 데이터도 없고요. 그리고 항생제 내성도 고려했을 때 또 얼마나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전신적인 항생제 말고 국소적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죠. 국내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 4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쓰는 아르에스틴이나 페리오칩들이 있죠. 용법은 다음과 같아요. 예, 포켓 내에 젤타입액을 넣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저도 아주 감명 있게 봤던 강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마흐타이 교수님이 이 페리오칩을 쓰시는데, 임플란타이티스를 했는데 임플란트에 이 칩 하나를 4개를 넣어줘.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나에 이게 미지얼, 버컬, 이렇게 돌아가면서 4군데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2개, 4개씩 막 넣는데, 이게 비용이 감당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페리오칩은 클로렉시딘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 치주 치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근거로 치주 치료 후 마지막에 보통 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포켓 내에 많이 넣어주고, 클렌징을 다 하고 깨끗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아있는 세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정티브하게 로컬 이 항생제, 국소 송달 항생제를 넣어주고요. 치주 수술 후에도 재생소식을 쓰는 경우에는 같이 쓰기 힘들기 때문에 엠도게인이나 골리식제와 같이 섞었을 때 효과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소식을 쓰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좀 넣어줍니다. 201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저희 병원 이제 정동영 선생님이 썼습니다. 그래서 플랩 서저리와 국소송달 미노사이클린을 동반해서 치료를 한 이 RCT, 이게 저희 클리닉 논문인데요. 임상 논문인데, 스플릿 마우스 해가지고 한쪽에는 미노사이클린 넣고 한쪽을 넣지 않았을 때 했을 때 모두 베이스라인보다는 당연히 개선이 되죠. 플레보피 자체가 효과가 있으니까. 한데 미노사이클린 송달제를 넣은 경우에 더욱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수술적 이후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전에는 정말 많이 썼는데 또 다른 부가적 치료로 숙주의 면역체계에 관여하는 숙주 조절 치료, 호스트 모듈레이션 테라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쓰게 된 원인은요, 몸은 면역 반응을 통해서 세균층과 균형을 이루면서 이게 파괴도 막고, 혹은 이 티슈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해서 세균과 숙주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치주질환에 걸릴 만큼 있으면 파괴가 되겠지만, 치주질환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숙주 반응 자체가 이 정도 파괴가 되고 이 정도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녹아야 되는데 더 많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조절되지 않고 더 파괴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숙주가 작용하고 있는 이 면역 체계의 반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이건 논문에서 찾아서 보여준 거라서 나중에 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숙주 조절 반응은 이것도 예를 들면 엔세이드도 단순하게 염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숙주 조절 반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든가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여기 사이토카인이 있잖아요. 사이토카인을 직접 이게 막으면 좋은 인터루킨들이 이제 골파괴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데, 이 사이토카인들을 직접적으로 없애거나 아니면 걔네들을 방해하는 방향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약간 이거를 만약에 직접적으로 막았을 때 부작용에 상당한 위험이나, 이제 인간 실험이 이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항사이토카인 요법들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팍팍팍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모듈레이션 이 인터벤션들 자체가 많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긴 힘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치주과에서는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숙주 조절 치료의 대표적인 이 서브 안티마이크로비알 독시사이클린이라고 SDD라고 얘기하죠. 숙주 조절 치료는 메디칼에서도 흔치 않고 이제서야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예전부터 썼었던 거죠. 그래서 MMP 있죠. 그래서 MMP를 억제하는 작용으로 원래 독시사이클린 항생제지만 어느 레벨 이하로 넣었을 때는 항생제 효과보다 MMP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썼었는데 실제로 임상적으로 이렇게 크게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환자가 약을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걸 먹는 거에 좀 약간 반응을 이렇게 하거나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많은 분들이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부가적인 치료로 포토다이내믹 치료 혹은 저레벨 레이저 치료 등이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은 SRP 단독 사용보다는 확실히 효과적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레이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거나 아니면 포토다이내믹 세라피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기구의 비용, 그 다음에 드라마틱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더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면서 좀 더 개선되고 이러면서 많이 사용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치주 치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구와 이렇게 부가적인 수식들, 어정티브한 수식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면이 다르죠. 뼈와 골유착을 이루기 위해서 모더리틀리 러프 서피스 가진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임플란트도 이 서피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임플란트 디자인도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큐렛이나 루트 플래닝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이 여러 가지 도구에다가 저는 부가적인 용법을 사용하고 임플란트에 그 표면에 자체하는 물리적인 치료 방법조차도 일반적인 거와는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고 이 화학적인 용법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에어플로우가 가장 좋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울트라소닉 시스템도 비슷한 결과 보이고 플라스틱 큐렛은 생각보다 제거가 잘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초음파 스케일러는 임플란트 표면에 균열이나 기스를 일으켜서 박테리아의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스가 나면 결국엔 거기에 플락이 껴서 나중에 오히려 당장은 제거가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돼 있고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인용된 논문들에서 보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초음파 스케일러 이후에도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혹은 재생에 대해서 꽤 성공한 논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얘기 나누는데, 임상적인 레벨에서 일반적인 스케일러 사용을 막 구분해서 사용해서 이것 부분만 얘를 위한 전용 피크 재질로 된 스케일러를 마련한다, 이게 불가능하고요. 양승민 교수님의 아까 스케일링 강의도 들어보시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스프라진즈바에 한정된 얘기긴 했지만 서피스가 아니라, 저는 결국엔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하지, 이게 나는 제 도구가 없어서 이걸 못하겠어 라기보다는 차라리 스케일러를 초음파 스케일, 일반적인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 스케일러로 이 흔적을 남긴 논문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보면 큐렛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스 같은 게 좀 나 있고, 이게 흔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데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은데, 이제 피크 재질로 된 스케일러는 어느 정도 제거 잘 된다. 그래서 꼭 피크 아니더라도 스케일러는 분명히 이렇게 기스 같은 걸 남길 수는 있겠지만, 이 스케일러로 어느 정도 제거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 논문들에서 디컨테미네이션은 임플란트가 손상되더라도 필수 불가결한 치료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에어 어브레이시브 사용하고 이랬을 때 쌤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도 에어 폴리싱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 에어 파우더 어브레이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로터리 인스트루먼트는 꽤 있죠. 이것도 많이 쓰시는데요. 로우 스피드 앵글을 쓰면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 표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이 임플란트를 잡게 생겨가지고 돌아가면서 잡는 이런 타입이 있고, 임플란트 옆에 표면을 돌아가면서 이 오염된 부위만 제거하는 이런 타입이 있는데, 스마트 브러쉬 1, 2인가 그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분이나 이게 접근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게 쓰고요. 티타늄 브러쉬죠. 이게 끝부분이 티타늄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이 티타늄 브러쉬로 닦았을 때 재생수식, 이거 한 뒤에 재생수식을 한 논문이었는데, 여기서 성공적으로 유의하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레이저는 또 마찬가지로 ER약, 뭐 얼뵼이죠. 얼뵼크롬, YSG 등 뭐 레이저 등의 그런 하드 레이저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레이저에 한정적이지만, 임플란트 주위염 표면 치료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논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 주위염의 표면 오염 제거 자체가 저희가 항상 이렇게 제거하고 나서 현미경으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치아처럼 그 반들반들한 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순하게 물리적인 제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표면 처리 이외에 부가적인 치료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에 대해 굉장히 연구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정립된 프로토콜은 없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그 은사님이신 뭐 저희 연세대 교수님들도 이 부가적인 국소 송달제 항생제를 사용하시는데요. 거기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항상 보여왔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차재국 교수님이 JDR에 낸 논문인데요. 임플란트 주위염 수술 후에 여기 이제 국소 송달제를 넣고 그 다음에 임상지수 개선이 좋았다. 앉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약간 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성분을 가진 젤을 넣었는데 거기서 임상지수 개선을 보였다는 논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서울대 김만용 교수님이 계신데, 저희 병원에 계시다가 지금 서울대 연구소에 계신데, 이 국소송달 항생제를 여기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를 변형시켜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를 치료를 해봤는데, 이것도 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포켓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꽤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그럼 저는 그래서 주로 레이저 치료, 저는 레이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로 임플란트 표면을 처리하고 그다음 국소송달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서지컬 경우에도, 그러니까 꼭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그 서지컬 트리트먼트 한 경우에 말고도 논서지컬한 경우에도 이것도 그 멀티센터로 단국대, 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저희 병원에서 참가한 이 멀티센터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논서지컬 후에 여기 보면 굉장히 좋아졌죠. 스케일링을 하고 그 다음에 국소송달제 넣고 해서 그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결과를 얻은 것도 작년에 논문으로 출간됐었고요. 그래서 그 국소송달 항생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신적 항생제 사용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보면은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부가적인 전신적 항생제 사용이 이제 표준 치료 프로토콜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직 근거가 부족해서요. 이것도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이 결국 치주염하고 닮아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 세균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임상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걸 써야 된다라고 얘기는, 오히려 치주 질환에 쓰면 좋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와 달리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주염 치료는 백악질의 완전한 제거, 백악질의 완전한 제거보다는 유지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가는 쪽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는 일단 표면의 디컨테미네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컨테미네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디컨테미네이션이 실제로 육안으로 보지 않고 그 표면 특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적 항생제 혹은 국소적 항생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임상 증례를 바탕으로 컨센서스를 이루는 다양한 임플란트 주위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